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한국 저널리즘의 아주 뜨거운 감자죠. 바로 기레기 현상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 신조어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그 뿌리 깊은 구조적 원인,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까지 정말 다양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생겨났고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또 정보를 접하는 바로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기자랑 쓰레기를 합쳤다니 표현이 정말 날카롭잖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게 된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우선 기레기라는 말이요. 이게 단순히 기자를 그냥 비하하는 욕설, 이걸 넘어선 것 같아요.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또 비윤리적으로 취재하는 그런 언론인이나 언론사, 이런 특정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인 낙인, 딱지가 된 거죠. 네, 맞아요. 공익보다는 이제 상업적인 이익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치우쳐서 기사를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 저널리즘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근데 이 용어가 확 퍼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그 전원구조라는 엄청난 오보가 있었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이나 슬픔보다는 그저 취재 경쟁에만 막 몰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언론의 어떤 무책임함, 그 답답함에 대한 감정이 응축되어서 기레기라는 단어로 확 터져 나온 거죠. 특히 이게 세월호라는 국가적인 트라우마랑 맞물리면서 그냥 단순한 비난, 그 이상의 무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사실 좀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보였던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렇고 언론의 좀 선정적이고 편향된 보도 행태가 반복되면서 이 용어가 점점 더 널리 쓰이게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들이 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더라고요. 이게 그냥 막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시민들이 이제 미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정보 소비자가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긴 합니다. 일본의 마스고미라고 대중 쓰레기 미디어 이런 뜻이죠. 또 영어권에서는 프레스티튜트라고 해서 언론이 진실성을 팔아넘긴다. 이런 함의를 가진 단어도 있고요. 그런 용어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레기는 우리나라의 그 국가적인 상처, 세월호 트라우마와 결합되면서 그 파급력이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요. 40개국 중에서 꼴찌였어요. 21%밖에 안 됐죠. 와, 40개국 중에 꼴찌라니요. 이건 정말 신박한 수치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신이 그냥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아예 뉴스를 안 보거나 회피하게 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 이른바 확증 편향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점점 분열되고 서로 소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커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레기 현상, 이게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냥 기자 한두 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여러 요인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지는데요. 그 첫 번째 거대한 조각이 바로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는 그 창구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입니다. 포털 사이트요? 네, 언론사들이 깊이 있는 어떤 분석 기사보다는 당장 클릭수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경쟁, 또 더 자극적인 걸 찾는 선정성 경쟁, 이런 게 아주 치열해집니다. 대표적인 행태가 어뷰징이라는 건데요. 어뷰징이요? 그건 뭔가요? 그건 제목이나 내용 일부만 살짝 바꿔서요. 거의 똑같은 기사를 포털에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거예요. 클릭을 유도하려고요. 클릭수를 위한 무한복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낚시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자료들이 지적하는 포털과 언론의 어떤 기생적인 공생관계라는 표현이에요. 기생적 공생관계요? 네, 언론은 트래픽을 얻으려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막 쏟아내고요. 포털은 그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용인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 생태계 전체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뭘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광고 의존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아, 네, 정확합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신문사 전체 매출에서 광고 수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4%나 됐어요. 64%요? 와, 절반이 훌쩍 넘네요. 네. 이러니까 정부나 대기업 같은 큰 광고주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랄까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식의 보도 행태로 이어지기 쉽고요. 네? 편집권의 독립성 같은 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저널리즘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보다는 당장의 경제적인 생존 논리가 더 우선시되는 일종의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정리해보면 포털은 빨리빨리 그리고 클릭 많이 되는 기사를 원하고 광고주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사를 원하고 뭐 이런 양쪽의 압박이 언론을 꽉 옥죄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들도 더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기자들의 전문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인 양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이게 다 섞이면서 언론이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특정 정치 진영의 선수처럼 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압박들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저널리즘의 일탈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예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경우들, 과거 인육케밥 오보 사건 같은 황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경제 위기를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네. 그리고 취재원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냥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끝내는 거요? 네, 특히 이게 교묘한 게요. 겉으로는 객관적인 척하면서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는 거예요. 일종의 정보 세탁 역할을 하는 거죠. 조국 사태 때나 과거 12.3 내란 사태 관련 보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었고요. 기자가 자기 주관적인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는 뇌피셜 보도 같은 것도 문제고요. 근거 없이 막 정책 비판하고 그러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클릭베이트, 낚시성 기사나 어뷰징도 여전하고요. 제주 실종 여성 사건 보도 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죠. 네. 결국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주범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런 악순환을 스스로 끊어낼 자정 능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언론윤리 강령 같은 자율 규제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많고요.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과거에 SN 팩트체크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좀 검증하려고 했던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여러 정치적, 경제적 압력 속에서 결국 좌초되고 말았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수행 모델을 찾는다거나 기자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한다거나 또 뉴스 유통을 담당하는 플랫폼, 즉 포털의 책임 있는 역할 같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기레기 현상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파고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이게 단순히 몇몇 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포털 중심의 생태계, 또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전문성 약화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 정보고 무엇이 그저 기레기의 산물인지 가려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오늘 저희의 이 딥다이브가 당신이 앞으로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고 또 무엇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